예전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얼마나 대단한지, 또 우리나라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얼마나 고급 인력들인지에 대해 정리한 영상에서 그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흥미롭게도 이탈리아와 함께 그런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했던 나라가 바로 스위스였습니다. 일단 스위스는 1인당 GDP가 무려 10만 불이 넘는 전 세계 3위 국가입니다. 즉 거기 사는 국민들 평균 연수입이 최소 1억 3천만 원이 넘는다는 말로 스위스는 아주 부자 나라입니다. 그리고 매년 관광객만 1200만 명이 놀러오는 곳으로 그냥 그 관광지에서 생수만 팔아도 부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관광 수요가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스위스 GNP에서 그 관광 수입은 고작 8%밖에 되지 않습니다. 뭔가를 하며 다른 데서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것입니다. 바로 제조업입니다. 뭐라고? 스위스에도 제조업이 있었다고? 하면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들 거기는 그냥 조상님에게 물려받은 그 아름다운 알프스산 덕에 편하게 관광산업으로만 그리고 고상하게 금융업으로만 쉽게 먹고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인구도 채 900만이 안 되는 중부 유럽의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전 세계 고부가 가치 제조업 순위 무려 3위에 있는 제조업 초강대국입니다. 작게는 일단 초콜릿도 거의 세계 시장 혼자 꽉 잡고 있고 그렇게 원래는 벨기에가 장악하고 있던 초콜릿 시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비결인 바로 탈지 분유 또는 분유 시장에서도 이 분야 전 세계 1위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세계 최초로 우유를 분말로 만들어 장기 보관이 가능토록 한 혁신을 일으키며 세계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이고 또 시계의 경우 마치 우리에게 김치가 특산물이자 종주국인 것처럼 시계 역시 스위스의 대표 특산물이자 이제는 아예 그 나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. 하지만 스위스 제조업의 진짜 힘은 바로 특수 장비들, 즉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사용하는 MRI 장비나 엑스레이 장비 또는 반도체나 기타 고품질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공장들에서 그 제품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상당수의 기계와 로봇들을 이 스위스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날 중국처럼 자존심 없이 그냥 남들 것 그대로 카피해서 열등한 재료와 감각으로 무조건 싸게만 만들어 마치 오물을 맑은 우물에 밀어넣듯 시장에 내다 팔고 또 그 똥품질에 소비자들이 자기들 회사와 중국에게 화가 나든 실망을 하든 말든 나 몰라라 하는 마치 하루살이 같은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최고로 부가가치가 높은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없던 제품을 개발해 그걸 옆집 독일도 울고 갈 정도로 완벽한 품질로 만들어 아주 비싸게 팔고 또 사후 서비스도 우리 한국의 사랑의 블랙홀 수준만큼 끝내주게 해줘서 오래오래 고객을 유지하는 바로 그 혁신과 품질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의 철학이 스위스 제조업의 영혼입니다. 즉 그 사람들 절대로 조상 잘 만나서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 아닙니다. 앞서 소개한 분유와 밀크 초콜릿도 알루미늄 호일도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도 컴퓨터 마우스도 물리학도들에게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도 더 대단한 건물인 세계 최대 입자 가속기인 썬도 스위스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터보 장치도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군대가 다 사용하고 있는 풀메탈 자켓 탄환 즉 탄두 전체를 구리로 코팅시킨 탄두로 그냥 우리말로는 전피 갑탄이라고 불리는 것도 모두 스위스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일 정도로 스위스는 알면 알수록 많이 의외인 부분이 많고 꽤 대단한 곳입니다. 일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영문 방송사인 아리랑 TV에서 주한 스위스 대사인 니누스 폰 카스텔무르 대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 가운데 보면 그렇게 대단한 스위스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면서 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950년대 이후 그 허무와 절망의 폐허더미에서 이렇게 대단한 선진국을 이뤄낸 한국 국민들의 저력도 무척 놀랍지만 무엇보다 바로 그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믿기 어려울 정도로 짧았던 그 회복의 시간에 대해 특히 많은 이들이 놀라워하며 존경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종종 이런 스위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스위스 사람들 말고 말하자면 국가들 가운데 지금 스위스처럼 돈도 많고 잘생기고 인기도 많으며 정말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여 그저 사는 게 마치 휴양지 여행 온 것처럼 너무나 풍요롭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TV나 주변에서 볼 때면 나는 저 사람들처럼 복이 없다며 한탄을 하거나 질투를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과거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는지 한번 같이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
지금으로부터 대략 500년 전 중세시대의 스위스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곳, 아까 이야기한 조상님 잘 만나 물려준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이라는 것도 지금이야 관광지로 개발을 잘 해놓았으니까 그렇지, 저기는 그냥 엄청나게 큰,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진 거대한 바위산들로 아예 농사라는 게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 또 이 계절 또한 한여름에도 산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얼어있고 또 추운 겨울도 1년 중 8개월이나 이어지다 보니 그 짧은 4개월간 목축을 통해 어렵게 준비한 약간의 고기와 아주 좁은 땅에서 간신히 재배한 얼마 되지도 않는 감자를 집집마다 무슨 보물처럼 모셔놓고 그 긴 겨울 내내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어둠과 싸우며 견뎌내야 했던 것이 바로 당시 스위스라는 나라였고 또 그곳에 살던 스위스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줄여도 그 너무도 척박한 삶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. 그러자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결심한 스위스 사람들은 인간이 이제는 팔 것이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팔게 되는 바로 그것, 즉 피를 팔기로 결정합니다. 다시 말하면 용병이 되어 타국의 전쟁에 젊은이들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. 그들이 그때 처음으로 팔려갔던 곳 중 한 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. 1505년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거대한 이탈리아 군이 공격을 예고한 후 몰려오고 있어 기존 수비 병력으로는 모자라 다급히 스위스 용병들을 불렀는데 막상 교황청 앞에 도달한 이탈리아 기갑군들의 수와 규모를 보고는 이건 아예 승산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존 바티칸의 수비병들은 모두 무기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고 오직 그 스위스 용병들 189명만이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문을 지켰습니다. 20배가 넘는 수의 그 이탈리안 기갑군들이 성을 향해 몰려오며 전투가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꺼번에 수천 명의 적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그 189명의 스위스 용병들 중 단 한 명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장엄하게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싸우다가 모두 그 자리에서 산화했습니다. 충분히 도망칠 시간도 있었고 또 당연히 간절히 그러고도 싶었겠지만 자신들이 여기서 도망치면 이제부터는 아무도 스위스 용병을 찾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면 고향 스위스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다시금 그 배고픔과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야 했음을 잘 알았기에 그들 모두 그 자리에서 기꺼이 목숨을 헌사하여 스위스 용병에 대한 신뢰를 전 유럽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. 그래서 바티칸은 바로 이 사건의 경험으로 인해 이후로도 현재까지 오직 스위스 용병들에게만 바티칸 수호 임무를 맡기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사건은 이후 유럽 전역으로 빠르게 알려지며 그렇게 이 스위스 용병들의 인기는 크게 높아져 유럽의 많은 전쟁터에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참전을 하게 되며 이 용병이라는 것은 당시 스위스의 최고의 수출품이자 거의 유일한 생계수단이 되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 약 200년 후 다른 또 한 번은 즉 1701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때에는 양쪽이 다 엄청난 대군으로 맞붙었는데 항상 전쟁에서 그렇듯 그 가장 앞자리, 말하자면 전쟁 시작하자마자 격돌하며 사실상 그냥 개죽음이 예고된 양측의 그 가장 앞자리에는 둘 다 스위스 용병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로 슬픈 것은 양쪽에는 다 어릴 때부터 함께 놀며 자라온 같은 마을 출신의 청년들이 서로에게 창을 겨누고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되었고 양측에서 가장 먼저 출전한 그 스위스 용병들은 전원이 전사했습니다. 자, 이제 약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올 때쯤 되자 이제는 총과 대포들도 등장하고 무기들이 너무 좋아져 더 이상 이 스위스 용병들의 용맹함은 잘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굶지 않을 수 있었던 스위스 사람들은 이제는 그 집안에서 그 8개월이나 되는 길고도 긴 겨울 동안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고부가 같이 간의 수공업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시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그렇게 겨울 내내 집안에 틀어박혀 시계를 완성하며 봄이 되면 알프스를 넘어 이태리와 프랑스 그리고 독일로 넘어가 그 시계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었고 또 그 돈으로 다시 스위스 내에서 시계 산업을 일으키며 이후부터 스위스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전 세계 시계 산업의 메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. 즉 썩은 감자라도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없는 그 길고도 긴 보릿고개를 몇백 년이나 버티다 결국 남의 전쟁에서 피까지 팔며 간신히 그 힘든 시기를 넘겨왔던 스위스 사람들.
그리고 이후로는 남들처럼 쉬운 길이 아닌 자기들 상황에 가장 알맞는 일, 그러니까 그 긴 겨울 동안 집에서 할 수 있으면서도 엄청나게 고부가 가치 노동이었던 시계 산업까지 적극적으로 개발시키고 또 그걸 거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시켰으며 이후로도 계속 그런 불굴의 불사조 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로 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기계공업까지 나라의 국력을 발전시킨 결과 결국 오늘날 우리가 아는 조상 잘 만나 관광 수입으로 쉽게 먹고 사는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스위스입니다. 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미친 생존력이나 먹기 위해 피를 팔아야 했던 그런 아픈 역사를 포함 탁월한 머리와 손기술을 잘 활용해 적은 자원으로도 최고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런 무서운 능력이 어딘가 우리나라와도 비슷한 게 참 많다고 느꼈었는데 앞으로 스위스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소중한 기질과 강점들을 오래도록 잘 유지해서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주는 그리고 작지만 강력한 강대국의 가장 훌륭한 롤모델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.